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난 한 주간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뭐 올라갈 만큼 또 올라간 증시이기 때문에 다소 조정폭이 좀 나왔던 증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거나 또는 잘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라거나 하는 형태가 많았죠. 특히나 실적 베이스, 수출 베이스의 종목들인 조선이나 방산 같은 종목들은 조정 좀 받다가도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강세를 보여줬고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AI나 원전 같은 종목들도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은 조정을 받는데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오히려 시수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엔터주들도 지금 되게 좋죠. 그래서 이 명인들의 복귀 시간을 잘 참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 나왔나? 하고 계실 정도로 사실 별로 체감이 잘 되는 조정 장세는 아니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래 주도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좀 소외가 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조정폭이 좀 거세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업종 쏠림도 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쏠림 장세에도 좀 일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트렌드를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고 이번 주 이후 다음 주부터 시장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도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시장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리는 형태랑 오늘이랑 완전 판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일단 상승 종목 수를 보게 되면은 약 900개 정도 나오죠. 네, 그래서 하락 종목 수 보게 되면 한 1,500개 정도 나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하루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대부분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너무 약세장인가? 너무 안 좋나? 라고 보실 수만은 없는 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따가 해외도 보여드릴 테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7.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시아 증시를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최근에 좋았던 특히나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진행 중이죠. 마이너스 1.4%. 니케이 같은 경우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글로벌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 증시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지수 레벨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최근자로 좀 당겨서 봅시다. 자, 이번 2월 한 달이 이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사실상 거의 원웨이 상승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좀 지켜볼게요. 사실상 시가가 저가인 경우가 많죠. 시작할 때 조정을 받고 다 말아 올리고요. 시작할 때 조정을 받고 말아 올리고 조정받고 말아 올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윗골이 좀 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양봉 캔들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보다 장중의 모습에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장중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체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뭐 외인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개인이 남을 때도 있고 기관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장중 매수세가 붙는다는 거 저가 매수세의 매력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음 주가 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증시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S&P 500을 좀 놓고 나스닥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나스닥은 종합으로 좀 놓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조정 나오는 폭만 봐도 느낌이 나오시죠? 우리는 쭉 올랐다가 밀리면 붙고, 밀리면 붙고, 밀리면 붙고,
즉 상방으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 차트부터 보면은 이해가 좀 가실 수 있는 게 S&P 500은 쫙 올라와서 지금 신고가권에서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점을 좀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2월부터 끊어서 본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요. 자,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나오다가 지금 세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상대 강도의 측면에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고 그중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작년 한 해 동안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했던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왜 조정이 나오는 것이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봐야 되는데 그 지점은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선 전일자 미증시입니다. 미증시 이렇게 끝났는데 대부분 조정세가 나왔어요. 특히나 테크 쪽이 되게 약했죠. 반도체 되게 약했고 빅테크들도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갈리고 있으며 왜 테크 쪽 말고 바이오가 지금 좋은가? 또 봐야겠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대표적인 건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조정이 출발했던 지난주 21일 금요일에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이제 PMI 지표.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PMI 지표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 50을 놓고 50보다 위로 가면은 이제 확장 국면,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50보다 밑으로 가게 되면은 축소 국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베이스에 놓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비스업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 서비스업과 이제 다음 제조업이 나오겠죠.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비율이 8대2 비율로 보시면 돼요. 자, 압도적으로 서비스업이 범위가 큰 국가인데,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미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할까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 밑에 나온 지표 보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는 53포인트를 예상했는데 49.7, 50 밑으로 가면 뭐라고 했죠? 축소 국면입니다. 자, 축소 국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은 미국 데이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제조업은 또 올라오고 있는 이런 구조를 또 띄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좋았는데? 고용? 좋았죠. 그리고 물가 리스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고용 좋고, 물가도 물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기는 확장하고 있는 국면이잖아 라고 판단했던 게 지금의 증시라면 입장이 조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에 FOMC도 있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는 약간 혼돈의 상태예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왜 그러냐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내려감으로써 판단 자체가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기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지기 시작했고 물론 실제로 불안감 단계입니다. 기업들의 캐펙스가 줄어든다라거나 이런 소식은 지금은 없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정도 제외하고는 빅테크들이 투자를 축소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증가하는 추세는 그대로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경기가 내려간다라는 우려감이 들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게 되냐? 그럼 경기가 내려가면 당연히 고용도 안 좋아지고 소비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가 되는 거고 추가로 여기서 덧붙이자라면은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통화 정책. 자, FOMC가 이제 결론을 내겠죠. 어떻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냐. 당연하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를 보고 바이오가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기도 하고 실제로 바이오주들이 금리 인하됐을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되게 되면 고퍼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성장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섹터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보게 되면 지금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워낙 많은데 여기서 이제 상승 종목수에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따가 추가적인 이야기도 같이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금리 얘기 드렸는데 금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기준이 될 수 있는 10년물을
놓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4.3 레벨까지 오면 이제 안정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4.3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실상 이제 반등 이후에 원웨이 하락이 지금 나온 거예요. 네, 한 1, 2주 동안 원웨이 하락이 나온 건데 여기서 안정세가 자리 잡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이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 자체는 섹터 중에서 성장주 위주로 타겟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금리 민감도가 제일 높은 바이오 업종이 무난하게 증시를 지키고 있고 상승률이 꾸준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덧붙여서 지금 10년물이 내려가게 되니까 또 같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 원달러 환율이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변동성은 좀 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430원 초반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실 좀 어색하죠. 내려왔는데 1430이라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물론 국내의 정치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더 큰 하락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좀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 원달러가 좀 내려오는 추세에서는 우리 증시가 강했던 이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매번 똑같은 구조는 아닙니다만 증시에 대한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 주가 가고 나서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자, 보면은 지금 테크주들이 지금 엄청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서 아무래도 좀 눈치 보고 있어요. 특히나 테크주들 저가 매수가 세게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해서 27일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미국장 마무리되고 실적 발표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3년, 24년에 글로벌 테크주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 중에 주인공은 누구였냐 하면 엔비디아였습니다. 왜 그렇냐? 사실 실적 보면 답 나오죠. 자,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 예측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예측이 가운데 있는 띠입니다. 다 상회합니다. 상회 계속 상회하죠.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상회할 겁니다. 상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왜 지금 메이저 수급들은 엔비디아 저가 매수 안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는 시장 컨센 대비해서 높게 결과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 발표가 나올 거예요. 자, 가이던스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럴 거야. 25년도, 26년도 이럴 거야. 25년도는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2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코멘터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의 방향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딥시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많은 눈들이 기다리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캐펙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빅테크들은 계속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시장은 좀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바로 이 첫 번째 엔비디아의 실적이고 날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간 기준 27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였는데 분기 실적 때마다 이 빨간색 보면은 다 상회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매우 좋죠. 자, 그럼 지금부터 또다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결정이 될 때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 거는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가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이 국면이 해소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 결정은 누가 한다? 3월에 FOMC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FOMC는 아직도 동결 기조로 판단하고 있는 게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이 FOMC의 판단에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데이터는 그리고 첫 번째 고용 보고서가 있을 테고 고용 보고서 3월 초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2월에는 물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연준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데이터는 뭐냐? CPI, PPI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PCE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원 PCE 얼마 나올지, 개인 소비 지출, 일반 헤드라인 PCE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투톱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데이터에 대한 증시 해석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상대 강도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우리 증시가
빠지면은 저가 매수 들어오고 빠지면 저가 매수 들어오고. 미국이랑 다르죠. 미국은 원웨이 하락 나오는데. 상대 강도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가 너무 많이 튀지만 않는다라면 앞으로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 드릴게요, 시장은.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나오죠. 중요한 이벤트 이전에는 예를 들어 관련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초부터 제가 했던 이 명인들의 복귀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찍혀 있을 거예요, 종목들이. 얘네들을 좀 챙겨두시라는 겁니다. 이벤트 뒤에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래서 이벤트가 2월 이제 마지막 주죠. 지금이니까 챙기면서 보셔야 되는 시즌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세라든지 제가 이런 강의는 제 유튜브 있죠.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내용은 오늘 좀 생략을 할게요. 너무 자주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글로벌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건요. 독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독일 총선이 끝났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용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네, 지금 사회민주당은 3등에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물러났고요. 사회민주당은 이제 중도 좌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정책 스탠스도 맞고요. 자, 1당을 차지한 곳이 지금 CDU, CSU 연합인데 이제 기독교 기반의 중도 보수입니다. 그리고 2등이 한 게 AFD죠. 독일 대한당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극우라는 표현 씁니다. 지금 독일 총선 이렇게 결과 나왔어요. 지난해 여러분 프랑스 총선 결과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보수층이 강한 상승을 했었죠. 물론 1당이 되진 못했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실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 2당 합치면은 거의 50%예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등장한 거냐?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올라프 슐츠라는 분이 기존의 사회민주당 총리였고요. 지금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죠. 자, 이분이 이제 메르츠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리가 되시는 분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냐면, 지금 독일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유럽의 정책이 대부분 독일에서부터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압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유럽에서는 잘 팔립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같은 것들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한 측에서는 이제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지게끔 일부러 친환경 라인을 만들어서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받고 있는 지금 유럽이긴 한데, 자, 그럼 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제가 지역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독일이 원래 분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번은 아니죠.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사회민주당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때랑 유사한 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민자 정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정책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압도적인 중도 보수와 압도적인 우파의 승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민자 정책 같은 경우는 독일은 굉장히 많이 수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용해서 어디에 지금 이민자들이 분포되어 있을까요? 동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독은 좀 잘 사는 지역이고요. 동독은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일됐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독에 있었던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당시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었냐면 발전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많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죠. 그래서 동독이 2000년대가 되기 이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 정도 구간까지만 해도 발전소를 토대로 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민자가 동독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뭘까요? 네, 관련된 문화를 토대로 한 마찰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지금 이제 물러나게 된 사회민주당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 동독의 이 위치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사회민주당 계열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중도 우파 그리고 극우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었던 이 두 가지 당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게 바로 동독 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책도 발전소가 동독에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전에 사회민주당에서부터 그리고 그 전에 메르켈 총리에서부터 많이 추진했던 게 신재생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 정책이라는 소리는 첫 번째, 자, 태양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독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육상 풍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럼 어디에 지었을까요? 동독에 짓습니다. 서독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가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이 두 가지 신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서독에 추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동독에 다 추진을 하게 됐고, 실제 여기 있었던 발전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였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잃게 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일자리 경쟁까지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띄웠던 게 동독이었고 실제로 이를 토대로 해서 정책이 지금 바뀌게 되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원전이나 LNG,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드렸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원전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가져갔던 게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등장한 이 메르츠라는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스탠스일까요? 친원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리고 반신재생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반중국향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중국형 정책을 많이 썼는데 반중국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예, 트럼프랑 상당히 유사한 정책들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원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스탠스가 많이 바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우방국 중에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고 있었던 독일조차도 원전에 긍정적인 스탠스를 띠는 정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독서독 얘기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지금 총리가 바뀌었다. 집권 세력이 바뀌었고 정책이 지금과 달리 유럽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왜? 유럽의 정책 스탠스는 보통 독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자, 그럼 이걸 참고로 본다라면은 지금 원전 기업들 안 그래도 잘 가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안 그래도 잘 가다가 소폭 조정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 좀 받다가 더 갈 걸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기 레벨에 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가격은 이제 구경하기가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뭐 BHI라든지 관련 원전 기업들의 상승세가 저는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 별로 안 좋아요. 오로지 지금 글로벌의 스탠스가 바뀌는 걸 토대로 모멘텀이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변화되는 시즌까지 오게 되면은 상승세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전이고요. 제가 추가적인 부분은 오늘 시간상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제 공개 방송 때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봐야 되는 게 이제 AACR입니다. 제가 바이오 얘기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는 괜찮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모멘텀이 덧붙여지는 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3월 25일 날 AACR 미국 암 학회 관련 초록이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부터 참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실제로 기술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 미리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AACR은 4월 초에 시작되는 행사입니다. 사실상 이제 4대 암학회 중에 항상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AACR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많이 편입하고 계시고 또는 바이오주를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바이오 관세 관련 얘기가 있는데 바이오 플랫폼,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들은 관세 영향도는 0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도 없고요.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좀 타격이 있는데 관련 기업들 중에서 제가 두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영향도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향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소하는 전략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하죠. 또 하나 SK 바이오팜은 지금 이미 미국의 생산 라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 하고 있는 기업이죠. 뇌전증 치료제.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미국에 많이 팔고 있어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생산 라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에 가서 우리가 만들게. 그래서 생산 라인 확보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2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응책에 대해서 앞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든지 제 유튜브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독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제가 종목이나 섹터 얘기는 오늘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공개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방송 매주 월수금 하고 있으니까요. 각각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